언시국TV 핫 인터뷰. 오늘은 안국동의 촛불행동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오늘은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예. 탄핵 파면 국면에서 네. 촛불행동이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촛불 국민들이 거두신 성과죠. 예. 저희들은 이제 모시고 그 뜻에 따라 집행한 것뿐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촛불 집회, 촛불 대행진을 총 몇 차례나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36차로 차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앞에 차수를 하지 않았던 까지 포함을 해서는 꽤 되죠.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내란숙의 윤석열이 최후 진술에서 헌재 법정에서도 환기를 시켰던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상계엄을 한 까닭이 입법부 독재 뭐 이렇게 내세웠죠. 두 번째는 2022년 3월 26일 그게 촛불 행동의 첫 번째 행진 날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그 전까지 100몇십 차 정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 퇴진 집회를 했다 그랬는데 옳지 맞죠.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한 것이고 매주 토요일 날 했죠. 그리고 나서는 내란 이후로는 4개월 동안에 100 며칠을 매일 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꽤 되는 셈이죠. 김 대표님도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오르셨었죠? 홍장원 수첩에 맨 처음에 그랬고, 14명의 체포 명단에 들어갔고 이후에 이제 노상원의 수첩에는 뭐 보다 방대한 그런 대상들이 적혔었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 사실을 접하고 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쫄리다기보다도 참 위험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70년대에도 다 겪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월 3일 날 윤석열이 내란 발동을 했을 때에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국회로 갈까 그러다가 가다가 잡힐 것도 같고 현장에서도 잡힐 것 같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체포 명단이 올라온 걸 보면서 역시 예상은 했죠. 촛불행동의 상임대표로서 주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는 고문이니 뭐니 그런 것도 없는 채로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참 이 집단이 굉장히 잔혹하고 악마적인 집단이죠. 어쨌거나 좀 시일이 걸려서 어렵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파면 한 줄 평을 좀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란 수계 하나만 처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란 수계가 활발하고 걸어다니잖아요. 그럼 끊임없는 지령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내란 상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파면에는 성공을 했지만은 국가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이들 내란 세력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척결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과제로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면 후에 이제 그 윤석열의 난에 대한 형사 재판이 속개됐습니다. 올해 마침 을사년입니다만은 과거에 을사오적 있었지 않습니까? 을사오적 꼽듯이 내란 오적을 꼽는다면 누굴 꼽으십니까? 5명뿐이겠어요. 사실은 이 오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역사적 상징이 된 거잖아요. 나라를 팔아먹고 민중을 고통의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자기들의 사욕만 추구하는 자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중대한 권력은 다 쥐고 불을 쌓는 굉장히 나쁜 자들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당연히 내란 수계 윤석열은 우선적으로 꼽을 수밖에 없고 그 옆에 붙어있는 김건희도 그렇고요. 정부에는 이게 현재의 정부로 되어 있는 이 국무위원들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 수계가 조직한 조직이잖아요. 그럼 내란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체시켜야죠. 그래서 한독수나 최상목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의 지령하에 내란 대응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 정부 내에서 속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1호 당원이잖아요.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제1호 당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정당은 내란 정당이죠. 네. 그러니까 이자들도 척결을 세체시켜야 되는 것이고 언론 가운데 특히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윤석열 세력과 손을 잡고 끊임없이 국민들을 교란시키고 혼란시키고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던 그러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실체인 정치검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리고 이 법조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윤석열 내란 수계 그 지휘를 받고 지령을 따르는 정부 내의 세력들 그리고 정당, 국힘당, 그다음에 언론 그리고 정치검찰, 네. 정치군부도 그렇죠. 이 전체가 이름을 거명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들 세력 전체가 을사오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네. 정치검찰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의 경우에도 윤석열을 석방해서 탈옥하는 네. 형태로 윤석열이 여전히 지령을 내리게 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법조계 지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주 끔찍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정치검찰 또 법조계 내에 이런 이 특권 카르텔의 작동 또 이것을 호도하는 언론들 네. 또 집행하는 정부 내의 내란 세력들 그리고 정당, 국힘당 그리고 수괴 그리고 그의 수괴 중에 수괴 김건희 이렇게 총망라하면 그 정체가 분명해지겠죠. 네. 직위원 심우정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직위원 판사가 내린 일련의 결정이 보여준 것 어찌 보면 법원과 검찰에 포진한 법조 엘리트들의 법조 카르텔 이거 심각하지 법조 않습니까? 엘리트라고 부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법조 쓰레기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네. 그 엘리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까지 올라간 자들이죠. 네. 시험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시험 권력. 네, 국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네. 그들에게 주어진 사법부의 권한만을 정당하게 발동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아주 기만적으로 남용하고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을 탈옥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밀실법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윤석열에게만은 예배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국가의 중대 사범 아닙니까? 내란 수계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데 이런 자들의 이런 내란 행위로 해서 최대의 피해를 입은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국민들의 국민들의 눈에 이것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버리는 이번에 그 법정에서 지기현이 한 것 가운데에 참 이자가 뭘 하는 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첫 번째가 신상 인정 발언 신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직업이 뭐냐 그러면 이제 무직이다 이렇게 박근혜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무직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끔 해준 거잖아요. 저는 직위원이 직업이 전직 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직업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직위원이 전직 대통령이란 직업을 창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보면은 이런 자가 내란 수계를 감싸고 도는 거죠. 네. 이런 자가 운영하는 법정은 법정이 아니죠. 쇼쇼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증거인멸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자 말고도 김영원 등등 모두가 다 여기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실에 은폐해서 네.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리고 이들의 언행을 다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법정은 주장에 대한 논리도 있지만은 언행, 태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국민들에게 분노를 격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노하는 국민들 앞에서 가볍게 형을 내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건 다 말하자면 정치검찰과 법조 카르텔 내부의 내란 세력들의 기획된 모략,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분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냥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이 감시를 해야겠습니다만 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요구가 될 거예요.
시험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때까지의 법원의 판결의 판결문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재검토해서 비판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져야 돼요. 판결문이 법정 내에서만 돌려보고 네. 그게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 삼는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떤 식의 판결을 내렸는지 어떤 논리와 증거 토대를 가지고 유죄 무죄를 했는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했는지 다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지탄받고 네. 탄핵되기도 해야 되죠. 네.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은 처벌받아야죠. 네.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법조의 이 고의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민주적 선출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냥 하게 되면 이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거를 통해서 하는 정치 판사, 정치 검사가 출연하게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어떤 행적을 했고 어떤 수사를 했고 어떤 판결을 했는지 세세하게 검토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판받고 검토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선출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된다면은 사법부가 일종의 선출 권력으로서의 국민적 의지를 대변하는 기구로 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검사들의 경우에 검사장 직선제가 뭐 하여튼 대안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판사도 직선을 그렇죠. 합니까? 네, 그렇죠. 네. 미국의 경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미국의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임명의 형태를 거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선출직이라는 경험 자체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다 공개하고 문제가 되면은 자격 정지를 네.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엉뚱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면은 벌 받아야죠. 네. 그 말씀 들어보면은 법원장 직선제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검사장도 그렇고 법원장도 그렇고 그냥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면은 지금 국민 참여제 재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무슨 강제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농노 해방을 한 게 1861년인데 그 이후에 배심원제를 도입을 해요. 네. 그게 언제입니까? 짜르 시대의 러시아가 그렇게 했는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아직도 국민 참여 이건 뭐 별로 형식적인 것이고 네. 결정권은 법관이 판사가 가지는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겉모습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배심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만이 판사의 전횡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장치가 있게 될 경우에 사법부의 민주적 개혁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자, 아까 실명으로 몇 명 꼽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덕수 아닙니까? 한덕수, 그 최상목. 네. 네. 한덕수 대행이 아시는 대로 하여튼 뭐 좌절했습니다만 뭐 이완규 등을 하여튼 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했다가 좌절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횡설수설을 한 교활한 자죠. 그 하여튼 횡설수설도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말하자면 헌재 알박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 의도 어떻게 보셨고 또 이 한덕수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한덕수와 최상목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돼요. 첫째는 이들이 내란 수기의 지령을 받고 끊임없이 내란 세력을 정부기관 내에 헌법기관 내에 심고 있다는 것. 네. 단순히 알박기가 아니죠. 내란 세력들을 심어서 민주정부의 진로를 가로막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미 관세 통상 협상에 나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헌법재판관도 차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강탈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도둑질한 겁니다. 민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권한을. 그리고 관세와 통상협상도 그들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갖지 못해요. 그것은 차기 정부의 그렇죠. 임무고 네.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잖아요. 이행기는 일종의 불안정한 요소가 있고 확정적인 어떤 결정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미국이 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미 관계 있어서의 경제 외교 문제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덕수나 최상목 이때까지 해왔던 걸 보면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 응하는 자들이고 매국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죠. 특히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최고 공직자로서 반국가적인 매국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국채를 사들여서 그랬죠. 그걸 자기 이익의 수단을 삼는 그런 방식을 당당하게 누렸잖아요. 우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기 이윤이 올라가는 이런 방식의 국채를 사들이고는 44억의 자산가가 자기 재산이 없다는 등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자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탄핵을 바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현재 이들이 내란 수계의 지령에 따라서 내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조직을 그들의 세력을 끊임없이 채워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만약에 민주정부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그대로 집행의 과정에 있게 되는데 민주정부가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이게 뭐야라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촛불행동은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입법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들을 대선 과정에서 또 이후에도 철저하게 속간해서 발본세원하고 처벌하고 주요 내란 행위자들은 재산까지 박탈해야 돼요. 몰수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내란 세력들의 물적 토대를 해체시킬 수가 있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완전히 박멸하는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는 것만이 답이다. 그 일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덕수 지금 탄핵을 해버리면은 출마의 변만 제공해 줄 뿐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패배주의죠. 그거는. 그래서 나온다 한들 너 탄핵당했잖아. 헌법 위반한 자가 어떻게 탄핵당해가지고 출마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사기치지 마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가야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병에 걸려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탄핵까지 하면은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단호하게 처단 처벌해야만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벌하고 특히 내란 수계의 경우에는 형량이 확정된 후에 뭐 가석방도 감형도 심지어 다음 대통령의 그 특별 사면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진행형인 내란도 제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두에 있는 지금의 현 정부에서의 내란 수계 역할을 하는 게 한덕수 최상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신속하게 탄핵해서 처벌하고 직무정지를 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지금 이 문제하고 이제 맥락이 통합니다만은 이런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른바 제도적 진지전, 이 뿌리 깊은 문제다. 뭐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분석도 하더군요. 뭐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이런 책에서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이른바 심연에 깊이 자리 잡은 암약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딥스테이트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내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쥐고 있고 이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보이는 자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이 정치 경제적 욕망을 관철해내고 있고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짓밟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1945년 이후에 미군정 하에서 일어났던 7.1 매국 세력들의 정치적 복원 그리고 반민특위의 실패 이걸 통해서 7.1 매국 세력들이 살아났고 이들의 주구장창한 지배 세력의 존재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례가 있는 거죠. 반민특위. 왜 미군정에 의해서 좌절됐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된 그 역사의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이번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례가 있었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얼마나 장기적인 후과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잘해야 되죠. 쇠가 달궈졌을 때 바라바라 치고 그리고는 정치적인 권리 또 이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하는 이런 모든 절차가 아주 단호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다시 한덕수 돌아가면 말이죠. 한덕수가 지금 조기 대선을 관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관리를 할지. 그래서 이자에게 맡기면 안 되죠. 네. 네. 맡기면 안 되고 그리고는 이사의 음흉한 그런 생각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직무를 정지시켜야죠. 이게 이제 그동안의 헌재 경우를 보면은 감사원장, 검사 전부 기각됐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직무 정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탄핵 심판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멈칫거리지도 말고 이제 대선 보면은 한 달 반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탄핵시키면 대선 과정에서 이들이 갑자기 뭐 기각됐다 한들 뭐 그게 대단한 거겠어요.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직무정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정지 한 상태에서 이 대선의 관리를 아주 건강하게 해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내란 세력들이 정부 곳곳에 숨어서 안약하고 또는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네. 자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위 장미 대선 후에 이 사회 대개혁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 대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로 뭘 꼽으시는지 그 해법은 뭐고?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내란 세력 척결이에요. 우선은 네. 이번에 야 5당이 2차 원탁회의 선언문을 발표를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을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라고 내세웠어요. 그래서 촛불행동이 거기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선택한 것이고 촛불행동도 내란 세력 청산과 민주정부 건설이 매우 중요한 주요 구호입니다. 일치하는 거죠. 촛불 국민들의 요구와 이걸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 내란 세력 척결 운동을 끊임없이 벌여나가야만 그것 자체가 민생이고 그것 자체가 세계 대개혁의 구조적 기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제1차 촛불혁명 박근혜를 몰아내고 예. 그다음에 2단계는 정치검찰 쿠데타를 제압하는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 3단계로는 윤석열 내란 속에 정치검찰 쿠데타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막아내려 했던 운동으로 해서 제1차 촛불혁명의 3단계가 막을 내리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이 제2차 촛불혁명이죠. 근데 이 과정 전체로 볼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1차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촛불혁명 이후에 적폐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며칠 안 하고 말하자면 뭐 피로하다. 적폐청산 피로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들이 뭉개기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어떤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적폐인 정치검찰 세력들이 몸집을 키우고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문정부가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특습을 키웠습니다. 윤석열 키워줬어요. 근데 이제 그 특수부를 키웠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적폐를 키워버린 거죠.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무슨 뭐 이 내란 세력 척결 청산 적폐 세력 청산 필요하다 이따 소리 감히 하지 못하게 대담하게 이 문제를 치고 나가야만 됩니다. 혹간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무슨 정치보복이에요? 그리고 보복이라는 말을 굳이 쓴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보복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고통 준 거를 대화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이것은 보복의 수준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처단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은 천추 하나 남깁니다. 네, 공감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장하준 교수가 그런 네.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네. 해결하지 못하면은 제2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네.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내란 종식과 뭐 무관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 불평등, 양극화 뭐 그게 여러 다 문제들 그거죠. 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 대기업의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고 그 노동자의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 중도를 가하는 법도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수문장으로 누가 막았습니까? 정치검찰이 막아요. 그러면 사회경제 평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죠.
노동자들한테 끊임없는 구조적 제도적 고통을 주고 있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면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친일 매국 세력들이 검찰과 교육과 경찰과 법조와 이런 모든 것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아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러한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들을 추방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청산시켜야만이 그래서 이 국민들이 열렬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과 국가와 역사의 방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란 행위자 특별법이 처벌 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대통령을 위해 정말 원하는 사람 뽑는다고 해요. 혼자서만 할 수 없잖아요. 도처에 내란 세력이 깔려 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그 뜻을 따라서 공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임기가 있다는 등 뭐 있다는 등 그런 소리 못하게 만들어야죠. 너 이런 내란 행위 했잖아.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네. 그건 필요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죠. 네. 아신 필요죠. 대로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신 대로 뭐 소위 1차 촛불혁명 결국 윤석열 정권의 출범으로 좌절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탄핵을 말하자면 가져온 2차 촛불혁명 혹은 뭐 비체혁명 이게 성공하고 말하자면 이 다음 정부에 이어서 계속 민주정권이 창출되려면은 그 이상의 조건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민주정치가 바로 서야 돼요. 그 어떤 정책이 나와도 민주정치의 공화적 차원의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은 그 정치의 관철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정치라는 기둥 하나, 그다음에 우리의 주권으로 주권자가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대외적으로 우리의 자주적 기반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바로 서는 그 기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정책을 쌓아 올려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게 뒤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도 해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헌법적인 권한기관이 권력기관으로 행사하고 오만을 부리는 것도 척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북관계의 평화적 복원도 이뤄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동아시아 세계 체제의 이행기에 있어서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지켜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익 사안이 있잖아요. 미국에만 매달려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리 미국이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적지 않게 있는데.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반 전쟁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끊임없이 훼손시킨다고 한다면 이 작동을 재검토해서 못하게 만들어야죠.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끌어안고 새로운 형태의 또 수준의 이 통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범국민적인 역량을 총직결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번에 야5당의 선언문도 이제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촛불행동도 범국민적인 총집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란 세력들을 완전하게 진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탄탄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정말 이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체제적 신뢰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파탄이 났어요. 네. 정치에 대한 신뢰도 파탄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요체가 뭐냐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뢰의 힘이 나와요. 자기들이 지도한다든가 정책을 집행하면 다 되겠거니 이거는 오만이고요. 철저하게 주권자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서 이들의 뜻을 헤아리고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촛불행동이 이 윤석열을 몰아내는 투쟁을 하면서 처음에 깃발을 들고 선언했던 것이 주권혁명입니다.
오늘날 주권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또 국민의 명령을 따른다. 이것도 촛불연대 끊임없이 촛불 국민들이 외쳤던 건데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공감합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대외 문제 다 공감을 네.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하여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네. 뭐 잘사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표현에 대해서는 또 뭐 그 이런저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윤석열 정부가 뭐 재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경제 실패를 낳았지 않습니까? 네. 재정 운영한 게 지금- 아니라 재정을 낭비해 버린 거죠. 네. 네. 성장 문제랄지 이런 그 큰 방향성의 그 재정립이랄지 전환 네. 이런 문제도 경제 문제도 당연하죠.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대외 관계 네. 주권자 문제를 떠나서 떠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아주 본질적으로 장착돼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지형이고요. 네. 그 지형 위에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장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성장력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과거의 성장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는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답은 마련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 전환기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은 보다 가파라지기 때문에 전략 산업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국가적 투자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AI 얘기를 하잖아요. 100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농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농업 기반을 분명하게 틀어잡고 나가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모래 위에 성이 될 수가 있어요. 먹거리의 주권을 빼앗기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농업에 대한 아주 총력적인 그러한 지원, 새로운 수준의 농업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의 성장의 질적령이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외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 평화적 복원이 우리의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 평화적 복원이 대륙 경제하고도 직접 만나는 그러한 이 길을 활짝 열 텐데 그거 이상으로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토대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예, 이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개헌 얘기가 나왔다 지금 네.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간 게 아니라 되지 하루 만에 않겠습니까? 진압당한 거죠. 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내란 척결이라는 전선 자체를 교란시켰고 그 개헌의 주체를 정당으로 삼았죠. 국민들이 주권자 국민이 아니었고 또 하나는 내란 세력인 국힘당을 개헌 세력의 한 파트너로 삼았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은식 국회의장이 술을 잘못 놨고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진압을 했죠. 그러니까 시기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와 방법뿐만 아니라 주체도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러나 개헌 자체는 당연하죠. 언제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죠. 개헌의 내용 네. 만일에 그 원포인트 개헌한다면 김 대표님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차원보다도요. 네. 이 개헌 문제는 재헌의회적 차원에서 깊게 국민들이 논의를 해야 돼요. 헌법 전문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 진실은 고독하지 않다에 새로운 헌법의 전문을 발제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문이 한 문단으로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친절하게 끊어서 차근차근히 써야 되죠. 그런 형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3.1 운동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임시정부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민족 해방 투쟁과 전쟁의 내용은 완전히 누락돼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사에 있어서 3.1 그것도 3.1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혁명적 사태죠. 전민족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우리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던 민족 해방 투쟁이 있었잖아요. 만주,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온 세계에서 민족 해방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했는데 그 역사도 완전히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한계도 직시를 해서 바꿔야 합니다. 뭐냐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가 아니라요. 주권자 국민이 최고 권력이다. 딱 이렇게 단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합리적 근거로서만 국민을 이용하고 사기치었잖아요. 아니죠. 주권자 국민이 최고 권력이다. 이 권력을 이 주권을 침해하는 순간 침해하는 자는 그 즉시 타도된다 하고 명확하게 써야 그런 돼요. 표현으로 전문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과제, 시대적인 어떤 이 통찰, 우리가 나아갈 미래적 방향까지 자세하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조문 하나 몇 개 넣고 5.18 놓고 뭐 놓고 그다음에 중임제하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개헌 논의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그런 중대한 이 역사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헌법을 수정할 때에는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10년마다 한 번씩 개헌의 기회를 갖자라든가 또는 개헌의 발의권 또 탄핵의 발의권 국민한테 돌려줘야죠. 근데 그거를 유신 이후에 다 뺏겼는데 개헌도 국민 발의권이 없고 탄핵도 국민 발의권이 없어졌어요. 그동안의 민주정부를 몇 개를 거쳤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헌법적인 기본 권리 전부 회복시켜야 되고 헌법에 대한 역사적인 논의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국가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주권자들의 최대한의 깊은 논의를 함께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게 다음 정부 때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개헌까지도 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대통령 취임하면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임기 중에 개헌을 안 하려 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민주정부는 그걸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87년 체제의 한계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헌재의 경우도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죠. 저렇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리한 이미 결론 내려진 판결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됐던 거 아니겠어요? 헌재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보면은 87년 6.29 이후에 전두환을 중심한 지배 세력들이 껴놓은 장치예요. 입법부에서 민주 세력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 헌재의 출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입법권의 통제를 걸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에는 검사, 감사원장,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검사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탄핵 소추를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혁파를 해야 돼서 주권자 국민들의 의지가 정확하게 관철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 몇몇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일종의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형태로 그걸 마무리 짓는다. 주권자 국민에 대한 능멸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위 장미 대선으로 들어설 2기 촛불 정권이 저는 그로부터 5년 후에 정권 재창출로 이어져야 네, 맞습니다. 사회 대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면 정권 재창출까지 내다본 청사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일필 선생님과 함께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 혼자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헌법 얘기도 했습니다만 재헌적 의지를 가지고 헌법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 또 21세기 전반에 걸쳐서 치열하게 노력해 왔던 것은 경제적으로 튼튼한 민주적 국가, 평화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거잖아요. 그 치열한 노력의 과정이 100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은 이제 세워진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권자의 존엄성, 또 국가의 자주에 대한 원칙, 남북 분단을 해결하는 문제, 세계적인 평화국가로 나가는 길,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이런 원칙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문화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회의 시대적 사유도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꽤 긴 시간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토대가 될 때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래 국가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이 이 논의에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인이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 돼요. 윗세대가 모두 결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받아 먹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게 아니고 이건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권리가 그 미래 청사진에 어떤 내용이 담기든 몇 가지 키워드를 꼽아준다면 우리가 한때 뭐 산업화, 민주화 이런 일을 해왔다면은 그럼 이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청사진을 그린다면은 키워드로 몇 가지 꼽아준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꼽는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주권자 국민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삶이 존중받는 사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덕이 있는 사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아끼고 그리고는 존중하고
그리고는 경청하고 이런 힘들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니까 정치를 보면 사기, 기만 이게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인격과 이성을 무시하는 거죠. 윤석열 체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표출된 게 반지성입니다. 네. 그 지성이 깨지고 이성적 사유를 뭉개버린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덕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품격 있는 윤리도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삶이 존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품격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 품격 위에 정치가 있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다른 미래가 열린다고 봅니다. 뭐 다른 얘기할 게 많지만은 그런 덕과 품격과 존중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때 그 사회에서 난 정치야말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품위가 있고 또 인류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창출될 것이다. 네. 네. 화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네. 저도 개신교 신자입니다만은 네. 개신교 목사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성직자신데. 네. 그런데 요즘 개신교 너무 보수화되고 심지어 극우화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요즘의 개신교가 아니라 한국교회에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반공과 그다음에 자본 위주의 계급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기득권층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1945년 이후에 해방이 된 이후에 친일매국 세력들이 개신교 속에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원래의 기독교 복음이 아닌 냉전 반공을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선전을 했고 그리고는 수많은 대중들을 쇠뇌시켜버렸고 그리고는 사유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단세포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교회의 교권주의자들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교권을 쥐고 뒤흔들고 그리고 의식을 조작하고 그리고 이끌고 왔던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한국교회의 상당수는 교권주의자를 떠받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희생적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지고 교권주의자들을 따라서 맹종하는 파시스트 대중들이 돼버렸어요. 이게 독일의 파시스트가 성장할 때도 나타났던 모습인데 이게 보면은 무서운 게 매주 한 번씩 가잖아요. 수요일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이러면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들의 의식을 이런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런 이들이 노리는 건 헌금이잖아요. 네. 교권에 대한 충성이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권위주의가 이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마치 하느님처럼 떠받들려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네. 이런 타락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에서 우리고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거에 눈을 뜰 때 이런 교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만 이 힘이 정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기존의 정치권들이 또 이들에게 아부를 해요. 네. 왜냐? 결합했죠, 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이 많기 때문에 그건 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아부를 합니다. 이것도 단호하게 끊어야죠. 네. 네. 교권주의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경영에서도 대리인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정치도 그 간접 민주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대리인 비용을 그 세게 치르고 있다면은 네. 종교도 결국 대리인 문제가 생각입니다. 이 교권주의자들이 신의 대리인 행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가 저들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고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상에 가장 작은 자들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세상의 큰 자들을 추종하고 부한 자들을 떠받들고 가난한 자들을 추방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일 그 예수님이 2025년 이 땅에 오신다면은 네. 뭐라고 일갈하실 것 아까 같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거는 회칠한 무덤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과부의 가슴까지 집어삼켜 탕진하는 자들이다 하고 우리와 같은 시대 육성으로 이들을 혼내실 거예요. 네. 이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네. 믿는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광훈이 목사입니까? 아니죠. 네. 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그냥 사기꾼이고 저희들은 정치 깡패라고 불러요. 저는 종교 자영업자라고 부릅니다. 종교 자영업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깡패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집회해놓고는 헌금. 예. 그따위 소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자들이죠. 예. 다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언론 비상 시국회인데 저희가 네. 이 내란 전국에서 조선일보를 언론계 내란 수계로 규정한 일이 있습니다. 성명을 네. 했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에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언론을 향해서 고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말을 해서 들을 건 아닐 것같지만은 네. 근데 이제 그 60년 70년대에 우리 언론에 대한 인식은 언론이 지사적 위치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직업이 돼버렸는데 뭐 그걸 나무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직업 윤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으로서의 직업 윤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진실에 대한 용기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에 대한 용기를 갖는 게 아니라 진실을 오히려 훼손하고 그리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특권 세력들의 정치적 야망, 욕망을 위해서 자기들의 직업을 갖다 바치는 자들이죠. 그리고는 이들은 걸핏하면 자기들이 만드는 사형대가 있어, 단두대가 있어요. 누구나 딱 지목하면 단두대에 올려놓고 죽여버려요. 수시로 죽입니다. 연예인부터 정치인까지 다 죽여버려요. 아주 그 행위가 악질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들의 존재가 살인 흉기예요. 단순히 그냥 이건 나쁜 언론이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인이 흉기이고 이들이 이제 세운 단두대에서 재판이 벌써 끝나버립니다. 정식 재판 받기 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언론 재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그 존재를 폐기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성, 이성의 회복입니다. 이성의 회복이라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사회를 만들어내는 힘이잖아요. 한나렌트가 했던 얘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데 보기에는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 악이 자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악이 자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유를 하지 않는 시민들의 존재가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사유의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론이 바로 이러한 사유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반박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토론으로서의 어떤 이 장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네.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파시즘의 유혹을 받는 극우가 전체 국민에서 차지한 포션이 한 15%, 많게 잡아 한 20%. 이건 현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보 진영 나아가 시민사회가 이 조기 대선 전국에서 정치권을 어떻게 견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파시즘의 요구에 응하는 대중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파시즘의 본산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보면은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시대적 사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그 미몽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이렇게 만든 괴물들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견인 뭐 이런 차원보다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치권이 이번에 크게 각성을 했으리라고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정치가 국민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주도해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정치로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인식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거 때만 국민들 무서운 걸 알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아닌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긴장을 불어넣고
그리고 주권자의 요구가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무리 탁월해도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저 영역에서 누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다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정의당에 매우 중요한 것이 그런 목소리들이 존엄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고 발표하는 그런 틀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것이 이제 이런 시민운동, 진보운동, 정치 권력이 함께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와 시민사회 경계선을 다 해체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인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이죠. 너는 왜 정치를 해?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정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의 정치 개념이 훨씬 크고 깊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정치인이라는 형태로 전문가들의 특수한 집단에게만 맡기는 방식은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이런 정치권의 제도적 장치에 파견된 존재들이죠. 네. 네. 실제로 뭐 최근에 몇 분이 그런 국민 발안제 같은 걸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가능하죠. 네.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즉각적입니까? 예.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놨던 사실은 좀 뚱딴지 같은 개혁론이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정리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쫙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맞습니까? 못 맞섰죠. 그러니까는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21세기 버전으로 가능해졌다. 네. 이걸 최대한 끌어안는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경계선은 없다. 네. 견인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고,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정치의 미래를 아주 새로운 방식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갈 때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에 서로가 내가 이거 뭔가 하고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될 겁니다. 그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대는 역동하는 시간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뭐 시민 언론이 등장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시민이 곧 뭐 기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주권자가 곧 정치의 주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식 TV 핫 인터뷰, 오늘은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